예,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시각 현재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상징인 캠프 험프리스를 전격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는 파격적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시간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낮 12시 8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후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 환영식을 마치고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 지금 진행 중인 단독 정상회담 화면 보고 계십니다. 자, 당초에는 한 2시 40분에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좀 늦춰졌습니다. 3시 40분에 단독 정상회담이 시작했다는 게 청와대로부터 들어온 소식입니다. 1박 2일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합니다. 분 단위로 시간이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정 교수님 여쭤볼게요.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첫 국빈 방문입니다. 이 국빈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 해당 국가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문의 의미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국빈 방문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빈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래 여러 가지 정상이 방문을 할 때 국빈 방문이 가장 중요한 그런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식 방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무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방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국빈 방문을 굳이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모신 그런 이유는. 예. 첫째,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핵 문제 자체가, 핵 미사일 문제 자체가 우리의 앞으로의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한미가 동맹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양 정상이 이번 기회에 이 국빈 방문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가 해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함께 해 나갈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역시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역시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 이것을 위한 어떤 그만큼 중요성 이것을 방영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내 정치에 상당히 몰두를 하다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소원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1월 달에 APEC 정상회의라든가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동남아에서 개최가 된단 말이죠. 동아시아 문제는 그동안에 일본이 상당히 미국하고 협력을 잘 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런 위상을 지켜줘 왔었는데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하고 또 동남아는 동남아대로 일정 부분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동아시아 순방하는 길에 특히 한중일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개별 우리가 양자 간의 북핵 문제라든가 한미 FTA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생각하는 동아시아 정책을 사실상 지금 짠다 해도 간이 아닐 텐데 이 시점에 이제 한국을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은 그만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26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긴 기간의 아시아 순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령이 70이 넘은 고령인데 체력이 이제 소진되지 않을까 동남아시아 쪽에 갈 때면 그래서 이제 먼저 일본, 한국에서 이제 안보 협력국과 간에 어떻게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 전략의 주도를 제대로 놓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고 그런 합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미국과의
주요 협력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중국, 특히 19차 공산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그 큰 담론을 주고받지 않을까 예. 이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미 단독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바로 확대 회담으로 전환이 되죠. 이제 참모들, 청와대 백악관 참모진들 그리고 이제 외교 국방 분야의 이제 관료들이 모여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보고 계십니다. 자, 청와대 내부 모습인데요. 강경화 장관 모습도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금 확대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의 모습 같은데요. 자, 모두 발언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동연 부총리의 모습도 보이고 역시 뭐 북핵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 관련 통상 문제가 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을 문재인 대통령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다. 일각에서는 벌써 신의 한 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요. 자, 봉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문 대통령의 평택 미군 기지. 사실 그 한국 방문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기관도 아니고 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제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서 한국의 목소리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는 것에 이제 주력을 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빈으로 환대한다든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격을 높인 대우죠. 예. 그다음에 캠프 험프리스를 초빙을 함으로써 그 10조가 넘는 2004년에 주한미군 기지 그 통합과 이전이 결정된 다음에 한국이 이제 이기적인 어떤 그 국가가 아니라 정말 한미 동맹을 위해서 적절하고 최대한의 협력을 하였다는 것을 산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 예. 그런 의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의 92%를 여의도의 5배가 달하는 예. 지역에 92%를 한국이 그 분담을 했기 때문에 예. 한미 간에 어떤 분담금 재협상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측이 이제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을 깔았다 이런 것이 보이고 예. 또 진심으로 환대한다는 한국과 미국 간의 북한 다루기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합의를 하고 싶다,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이제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한미 단독 정상회담이 끝나고요.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전에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화면 보셨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오늘 뭐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험프리스 기지 방문도 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논의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양국 간 경제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외 여러 가지 얘기도 다뤄질 것 보이는데요. 이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면 바로 청와대 친교 산책이 있습니다. 두 정상이 산책을 하게 되고요. 이후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축하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취임 1주년이죠. 예. 자,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예, 캠프 험프리스의 방문의 의의라든가 중요성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님께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캠프 험프리스까지 가서 영접을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일본에서도 보면은 아베 수상이 뭐 파격적이다 또 가분할 정도로 대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대접을 잘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좀 뭐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예. 묘수를 낼 수밖에 없었고 더더군다나 또 우리가 생식을 낼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신 거는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확대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저기에서 이제 그 양국 간에 하고 싶은 말들의 상당 부분이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대 정상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알면은 참 좋겠는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 보고 계십니다.
자, 저희들이 청와대 쪽에서 들어온 화면인데 정확히는 들리지 않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환대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환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좋은 시간 보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서 그 한미 양국 장병들과 함께 오찬 식사를 같이 했죠. 그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격찬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확대 정상회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캠프 험프리스 그 방문을 먼저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DMZ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대북 메시지를 뭐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비해서 왜 그러면은 이번에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것을 주 그 목적으로 삼았느냐 하는 것은 첫째, 지금 우리가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입니다. 이 한미 동맹 관계가 이완이 되거나 혹은 이 자체가 어떻게 무실화되는 어떤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건 오히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도 서로 뭐 진보 정부라 해가지고 뭐 이런 형태로 새로 탄생을 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사실 지금 트럼프 정부 자체도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그 예외적인 그런 어떤 인상을 지닌 그런 대통령이라는 그런 상황이 사실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는 이 한미 동맹 자체는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자. 자, 그렇다면은 이 한미 동맹의 돈독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그게 바로 험프리스 방문이 아니냐 이래서 사실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도 물론 이제 상당히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직접 캠프 험프리스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맞이한다든가 단순히 그 맞이한다는 그 순간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하고 같이 함께한다. 그 캠프 험프리에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한미 관계는 누가 뭐래도 굉장히 돈독하고 이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거 하는 것을 좀 시사해준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래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환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밝혔고요. 한국 군대가 강해졌다. 또 미군의 무기 구매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갔는데요. 취재 기자들 물리고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방금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보고 계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이제 미국은 무역 적자를 원치 않는다. 또 미국의 무기는 최상급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이런 내용만 보면 벌써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 무슨 내용이 테이블에 올라갈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서로 솔직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굉장히 한국 측으로는 어려운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해서 환대에 감사하지만 할 말은 다 이렇게 정리해서 주장했다는 것은 특히 기자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것을 밝힌 것, 그러니까 협상의 첫 단추를 강하게 나가겠다고 끼운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무역 적자 원치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명분상으로 본다면은 한미 동맹이 물론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걸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귀국했을 때 손에 쥐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제 실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서도 뭐 한대에 대해서 아주 뭐 고맙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청구서를 내밀었죠. 뭐 청구서 내밀면서 일본을 당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역시 뭐 예상되었던 대로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뭐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마 이따가 기자회견하면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청와대로까지 가는 길목에서 저도 오다 보니까 강화문 일대에서 또 반미 시위대들도 있던데 한국 국민들의 정서도 사실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역 수지 적자를 원치 않는다 정도로 얘기한 것은 상당히 그 완화된 걸로 일본에서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고통을 상당히 많이 겪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고통이란 말을 썼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는 다소 위안이 되는 거고요. 이제 실무 협의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미 FTA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뤄질 의제들은 잠시 후에 저희들이 하나씩 좀 낱낱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 아베 이야기를 정 교수님께도 하셨는데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뭐 저희 브로맨스라고 이야기까지 하던데,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런 좀 친밀한 감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거는 뭐 의전에서 나올 수 있고요. 오늘 뭐 회담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좀 저희들이 이런 유리한 분위기를 이끌려면 조심을 해야 될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한 목적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북한 핵 문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일 테고, 또 그거보다는 보다 더 실질적인 것은 역시 그 경제관계 문제가 아니겠느냐. 소위 무역 역조라든가 여러 가지 소위 뭐 FTA 어떤 그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FTA 사실 그 무역 역조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한미 동맹 간의 군사적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로가 상호 이 교환할 수 있는 바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실 첨단 무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어체계 무기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부터 사실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실제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 미국이 이런 첨단 무기와 같은 것을 가급적 다른 타국에 이전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분명히 있는 만큼 우리는 그 위협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서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첨단 무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럼으로써 그런 기술을 그리고 또 그런 무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어떤 그 미국의 그 무기를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건 역시도 우리가 미국의 그거를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수출하는 것이니까 이것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역조 현상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가미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서로 상호 상부상조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이것을 한미 동맹 관계의 정신과 이것에 기반해서 한미 동맹 관계는 단순히 군사 동맹이라든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포괄적 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 그 한미 관계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끌어가자고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대화의 접근이라든가 한다면은 좀 더 매끄러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작년 말만 해도 굉장히 지지율이 안 좋아가지고 이 대외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 미국을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 와서 굉장히 환대를 많이 해줬고요. 자, 그걸 모습을 보면서 뭐 탈덕궁합이다. 그런데 일본 내부 언론에서는 뭐 과공비례다. 뭐 받은 게 사실은 없다. 사실은 트럼프만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간 건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나오던데, 자, 저희들이 그 일본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김 박사님? 아직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누가 더 많은 이득을 챙겼냐는 좀 기다린 다음에 이제 장부를 보면서 꼼꼼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베 총리도 섭섭하지 않은 굉장히 성과가 컸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고, 그 리더 간에 이렇게 찰떡궁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사실 일본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자꾸 일본의 이지에 떨어진다든지 아니 일본을 넘어가서 태평양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서 미국이 대일 안보 공약을 이렇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확인해 줬다는 거는 대단히 그 파장이 큰 대국민 메시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베 총리가 이렇게 그 국가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은 사실 그 일본 그 납치 문제입니다. 그 고이츠미 총리를 배석해서 평양에 갔었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아베 그때 신인 이제 젊은 정치인이 절대 타협은 안 된다.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대국민적인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납치 문제 해결은 이제 아베 총리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어젯밤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일본 총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 그 바쁜 와중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랑 시간을 그렇게 보냈고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이 납북자들을 돌려보내면 그거는 대단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북핵 문제 해결과 일본이 주장하는 북한 납치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그 일본의 입장을 완전히 손을 들어준 것이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본다면 아베의 일본이 그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것이 다시 증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거기 하나 제가 좀 보완을 한다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의 그 납치 그런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은 물론 뭐 그 아베 정부 자체가 그것을 이제 초대를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걸 또 오히려 부각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 그 옵션 중에서는 첫째 군사적 옵션이 사실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화 옵션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압박과 제재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을 김정은 정권을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더 이상 그 핵 미사일을 필요로 하지 않은 정권으로 사실 어떤 뭐 변화의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군사적 옵션 자체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뭐 이미 알려진 바고 또 그것을 그 근본적으로 사용한다 손 치더라도 거의 제한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더해가지고 뭘 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면은 역시 다양한 압박과 제재다. 그 압박과 제재는 이제까지는 그 초점을 두고 온 것이 경제적 제재거든요. 그럼 경제적 제재만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김정은 정권은 또 갖고 있는 게 비정통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인권 문제다. 김정은 정권은 인권 문제를 유린하는 아주 최악의 정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어떤 지탄을 받게 한다든가 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사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모습이 사실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그 납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또 북한을 다시 또 테러 국가로 재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대북과 압박과 제재 이런 것을 하는데 하나의 포석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저도 또 한두 가지 그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중동 일부 국가에 대해서 미국 입국 금지 법안까지도 준비를 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덩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인간적인 측면이 좀 많이 부각이 사실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납북자 가족들하고 이 따뜻한 어떤 그런 그 말을 주고 받으면서 본인의 어떤 인간성을 좀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도 덕을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이제 과공 비례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하지만은 저는 일본이나 특히 아베 정부가 상당히 이번 기회에 많은 이익을 챙겼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2박 3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사실은 아베 대통령 자신이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일본 정책을 그대로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고, 특히 지금 한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중국 가서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 가서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레슨을 엄청 시켰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일본은 정말 앞으로 몇 년간 트럼프가 집권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안심해도 될 정도로 어떤 그런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물론 뭐 나중에 우리가 토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 소위 그 미일 간의 동맹 그것을 이제 넘어서 뭐까지 하고 싶었냐면은 이번에 일본 입장에서는 소위 그 인도 태평양 이라고 해서 소위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 중국을 어떤 포위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유대를 좀 맺는 그것을 이제 바랐는데 이번에 예상 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답을 좀 안 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맞받아쳐서 같이 이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아베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 그 추구했던 이런 대외 정책에 있어서 뭐 미국의 어떤 그런 그 함께 하고 싶어하는 소위 일종의 이런 것 가지고 뭐냐면은 아베 정부는 좀 더 우경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좀 추구한 바가 충분히 그 성에 못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잠깐만요. 있죠.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어떤 북핵 국제 공조 이끌어주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텍사스 총기 참사 26명이 사망을 했었던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방한 기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봉 의원께 여쭤볼게요. 미국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이면 취임 1년입니다. 뭐 국내 정치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스캔들도 연루돼 있었고요. 막말과 기행은 뭐 익히 잘 알려진 바고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북 관련해서 강한 발언들을 많이 해왔는데 미국 국민들이 평가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지금 보시기에 또 우리 봉 의원님께서 생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1년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1년은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첫 1년을 보낸 다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과연 문제가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신경을 쓰는가,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데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하는가 아닌가, 이것까지 바라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서부터 굉장한 아웃사이더였죠. 공화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 선거를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 어느 정파라든지 이익 집단에 큰 빚을 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1년을 보면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많이 빗나갔습니다만 대선 기간 동안에 후보를 한 말을 대단히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 때 많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당선을 위해서 뭐 별도 따주고 뭐도 다 한다 그러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 때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메시지는 확실했거든요. 이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그리고 진정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이런 힐러리 클린턴 같이 워싱턴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정치 엘리트들 말고 진정한 미국인들을 살리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거를 다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조세 개혁도 앞두고 있는데 외교 안보 정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 한반도에서는 이제 전쟁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이건 북한에서 이 하와이를 치겠다, 괌을 치겠다고 공언을 하고 또 일본을 넘어가서 태평양에 떨어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미국 국민이 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미국을 방어해야 됩니다. 그 위협이 가시화되고 실전 배치가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결심이 서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할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필히 성공해야 될, 성공적으로 전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지난번에 6월 정상회담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Great Chemistry 해가지고 좀 찰떡궁합,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또 악수 정치, 악수 외교 이런 거 많이 했고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두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할까, 또 어떤 말을 할까, 굉장히 이제 언론들도 관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복장을 할지, 신뢰를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뭐 이런 것도 벌써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특히 이제 환영식, 또 만찬 행사에 청와대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음식 하나, 또 뭐 여러 가지 연주곡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의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좀 많은, 특히 중국과 일본의 차별성을 기했다. 그러니까 실속을 챙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폄하의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정인규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굉장히 애를 썼죠. 이방카 트럼프가 지원하는 재단에 57억엔 기부도 약속을 했고, 예.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계산서는 또 들이밀었습니다. 그 아베 총리와 그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말미에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칭찬과 감사의 메시지도 나올 것 같고 하지만 또 이렇게 기자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고 정상회담을 할 때는 또 할 말을 다 하고 챙길 것은 다 챙기는 트럼프식의 협상 그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트럼프가 이 부동산 업자 아니었습니까? 사업가 기질이 다분하잖아요. 이게 근데 외교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 글쎄요, 그 로스트벨트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그 언행이라든가 또 정책을 본다면은 미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좀 실망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지율이 높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보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 대통령 역할을 해왔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겠다. 나는 미국 대통령일 뿐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철저히 이제 미국 중심의 정치를 펴왔는데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세계의 어떤 지도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 있어서는 일부 기여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또 크게 본다면은 미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는 것도 바로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재정적인 돈 문제에 있어서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조금 좀 더 디플로매틱한 그런 외교적인 부분까지도 챙겨봤으면은 진짜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잠깐만요.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From the standpoint of the economy, it's doing record numbers, record stock market, 17-year low. We have the lowest unemployment that we've had in 17 years. And we've created trillions and trillions of dollars of value for our country, so we're very happy. We're now working on massive tax cuts for our people, especially our companies which produce jobs and our middle class. And I think that's going along very well. We hope we're going to be victorious and get that big tax cut, which the American people want. I had a great time at Camp Humphreys today, visiting with the U.S. and the South Korean troops. They are very impressive. In fact, you and I, as you very easily remember, because it was so good, we had lunch together with the troops. And we had the option of having a magnificent restaurant, a beautiful room. And I said, let's have with the troops. And we were very happy about it. It's a great facility, Camp Humphreys, and that really is a very special place. Tremendous cost, a lot of it spent by your government to make your country safe. And anytime you spend wisely for the military, that's always a good thing to do. And your military is becoming very strong. Our military is now going to be very soon at the strongest level. We're committed to spending $700 billion, and that number may even go up. For our military, we're ordering new jet fighters and new equipment of virtually every kind. We make the finest equipment in the world, and you're buying a lot of it, and we appreciate that. You'll be buying a lot of our military equipment. There's nobody that comes close, whether it's the planes, the missiles, the ships, anything you want to talk about. There's nothing like what we do in that sense, and we appreciate your big
purchase orders for military equipment. The North Korea situation will be a discussion that we will have front and center, and hopefully something's going to be very successfully worked out on that. And trade is something that we always talk. It's one of my favorite subjects. I guess it's one of the reasons that I had that great successful victory last year at this time. So we'll be discussing trade also. We'd like to do much more business with South Korea, where South Korea is going to order a lot more. But the good news is you will be ordering. I mean, we've already worked on that, and through our representatives, the amount of equipment and things that you'll be ordering from the United States will be very substantially increased, and therefore will be bringing the trade deficit way down, which is very important to our people. We have trade deficits with numerous countries, and we don't want to have trade deficits. So we appreciate that very much. And what you're getting is the finest equipment anywhere in the world. So we'll discuss North Korea, we'll discuss trade, we'll discuss other things. And I really was honored by that ceremony today. That was a beautiful, beautiful ceremony at the highest level. No matter where you'd go, you could never see that. That is just as beautiful as it can be, and it represented your country so well.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that. That was a real honor. And it's an honor to be with you. And I look forward to spending the rest of today and a good part of tomorrow on negotiating. We'll negotiate some of those good deals both way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예,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에 있었던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는데요. 자, 미국 경제에 관한 이야기 짧게 했고요.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환대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군에 대한 찬사도 보냈고요. 그리고 미국산 무기에 대한 최상급 무기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무역 문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환영식 보지 못한 최상급의 환영 행사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대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봉 의원님 내용 좀 들으셨죠? 예, 네. 어떻게 보세요? 모두 발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와대의 환영 그리고 그 따뜻한 영접에 대해서는 이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자꾸 이야기할 때 이제 협상, 무역을 얘기하고 예. 거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국내 정치와 이제 외교를 연계시키겠다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무역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다. 예. 왜냐하면 그 무역을 얘기해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그 캠프 험프리스를 얘기하면서도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당신 나라를 안전하기 위해서 이 두 정부가 이렇게 돈을 쓰고 준비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산 무기의 우수함을 또 이야기했기 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은 FTA 재협상하고 한국이 미국산 구매 구입하는 것을 연계시키는 것까지는 뭐 거긴 허용하겠다. 그것은 이제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서도 계속 국내에 있는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이제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왕 나왔으니까요. 오늘 이제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상 문제 얘기 좀 할까요? 어차피 FTA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이제 무역 적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FTA가 두 나라 교역에 있어서 그 불균형 차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협상까지는 들어간 예,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하고 미국의 이제 USTR 무역대표부 간에 두 차례 이제 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예. 지난 10월 초에 사실상 이제 협상 모드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예.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특히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는 어떤 예.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다분히 예. 이 모두 발언에서도 예. 내비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양국 간의 예. 니고시에이션 협상할 것도 지금 상당히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ABC 통상 뭐 이런 겁니다. 예, 이거 다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앉았던 배석자들은 니고시에이션 뭐 협상해야 되겠구나라고 아마 적었을 것 같고 뭐 협상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그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협상은 사실은 또 실무자들이 하는 겁니다. 협상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 논리 또 경제 논리에 맞춰서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뭐 품목, 특히 철강이나 농업 분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크게 걱정이 되죠. 첫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Art of the Deal,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더라도 이분이 그 사업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판을 벌려가지고 여러 가지 패키지로 묶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런 게 이제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역시 이제 정치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철강이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이제 크게 보면은 이 보호무역 장치들을 적극 활용해서 한국 협상 당국을 압박을 할 거다. FTA가 작동이 되고 있더라도 손치더라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무역 제재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 때리기를 한다면은 뭐 FTA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미 FTA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 한미 동맹 문제하고 또 한미 FTA하고 엮어서 협상 틀에서 같이 또 끌어들여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불리하죠. 미국 연구원도 이게 통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치 했어요. 문제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지금 모두 발언에 있어서도 국내 정치와 또 통상 문제도 엮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분히 뭐 끌어붙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의에서 한미 동맹에 관련된 것만이라도 일단을 나게 되어진다면은 한미 FTA 협상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상 문제는 잠시 후에 또 한번 다뤄보고요. 자, 북한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기존에 해왔던 발언 수위를 더 올라갈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를 고려해서 조금 수위 조절을 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북 군사적 메시지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톤을 좀 완화시킬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그 강력한 대북 메시지 뭐 어떤 형태든지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한미 간에 좀 이견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은 그 트럼프 정부는 군사적 옵션 자체를 사실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태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결국 결코 미국 대륙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전쟁을 겪어가면서까지 소위 그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좀 이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정부로서는 충분히 물론 군사적 압박이든 어떻든 이런 압박과 제재는 최대한 한다.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직접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른 그 이견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를 설득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래가 되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의미에서 세계 평화의 문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 정권 자체가 지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독자적으로 나선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차원도 사실 있겠다 하는 게 우려 아닌 우려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이야기 중에 특히 정상회담의 내용 중에 아니면 뭐 이게 공동 성명이나 아니면 기자회견에 담길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을 해서 예전에 지난번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던 것처럼 뭐 로켓맨이랄지 강한 그 그러니까 자극할 만한 그런 어휘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사실 예상이 좀 어렵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는 건 사실 힘들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뭘 미리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게 같지 않고 그때 가서 이렇게 불쑥 돌출 발언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저는 이제 정 소장님 마지막 말씀하신 오히려 한국을 설득하지 않을까. 이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된다.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거기서 한국에 이게 어떻게 대답할지가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걸 용인할 것이냐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옵션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럼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거든요. 북한이 이제까지 미사일 핵실험을 한 걸 보고 또 북한 정권이 이렇게 이제 아베 총리한테서도 코치를 받았겠지만 인권을 아주 무시하는 국가라면은 어떻게 대화가 효과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거는 협상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협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 않냐? 북한은 한 가지만 안다. 힘만 안다 이렇게 트위터도 했기 때문에 이 한국 정부가 어떻게 그 중간 입장, 북핵을 막고 또 한반도에서 전쟁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미국과 이렇게 강경한 입장으로 기울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것을 합의할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직전에 미국에 있는 참전 용사 출신의 의원 16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다가오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좋은 군사 옵션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군사 옵션 얘기를 했는데 군사 옵션이라는 게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군사 옵션이라는 것도 예. 여러 가지 단계가 사실 있습니다. 바로 군사적 공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파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굴복을 시키는 그건 마지막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 단계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군사적 옵션은 뭐냐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군사적으로 압박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밀집을 시켜가지고 이쪽에 어느 정도 배치를 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그것을 뭔가 그 공격을 할 가능성, 군사적 공격 가능성 마지막 순간까지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그 진입을 하는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어떤 태세에 대해서 오판을 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북한이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조차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한 군사력, 그럼 군사력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럼 예를 들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지휘부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자산들이 있는 그것을 핀포인트 형태로 즉각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군사 공격을 함으로써 모든 어떤 그 역공격을 할 수 있는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막겠다 하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김정은 정권 자체가 미국의 그 군사적 옵션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또 이것이 계속 지속됐을 때 자기들의 어떤 입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럼 협상으로 하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해서 물론 이제 실질적인 지금까지는 북한은 비핵화 말도 하지 마라. 우리는 그것 가지고 협상 어떤 그 대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은 그건 역시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또 하나의 군사적 옵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매치를 시킨다고 한다면은 첫째 압박과 제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옵션 자체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우리는 최대한 막아보겠다 하는 어떤 그것도 트럼프 정부는 그래 하지만 그러나 군사적 옵션에 포기는 하지 않겠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 그런 것을 너무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압박과 제재도 좋고 여러 가지의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하자. 자,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은 첫째 이제 경제적 제재도 있을 수가 있고 인도적인 어떤 제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좀 더 이게 포지티브한 게 있고 네거티브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네거티브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포지티브한 것 조금 더 직접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 북한과 대화를 해보겠다.
이 대화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도대체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거냐, 또 개발해가 그걸 뭐 할 거냐, 또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그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회를 남북한의 어떤 그 관계 발전의 어떤 그것도 어느 정도 발전시키게 함으로써 이거를 또 좀 더 매끄럽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도 사실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일정 부분은 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 자체를 가지고 좀 더 어느 정도 남북한이 협력적인 상황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그 입장은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미 확대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국 정상 상춘제에서 환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 유일한 한옥 가옥이죠. 상춘제에서 환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담에 전통차를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확대 정상회담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 일정이 1시간가량 지연됐는데요. 30분 정도 당겨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미뤄진 것 같습니다. 자, 상춘제에서 환담을 끝내고 아마 친교 산책을 한 뒤에는 바로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는 국빈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봉 의원님, 우리 이제 방금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군사 옵션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핵 억지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 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 그 부분도 하나 일환일 것 같고요. 좀 저희들이 걱정 안 할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한미 군사 동맹의 일환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주한 미군 수준으로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지는 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전략 그 핵폭격기 배치, 순환 배치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괌에서 짧은 시간 안에 즉각 응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한국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핵 개발과 한반도 전쟁 위험 사이에서 계속 불안할 거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한미 동맹의 신뢰를 보낼 것인가, 또 한국이 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지난번에 순안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징후를 미리 포착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분명하게 북한한테 과시하라고 그래서 그 미사일이 발사된 후 6분 후에 그 을지-2 두 발을 발사를 했죠. 그 딱 순환 그 비행장까지 갈 수 있는. 근데 한 발은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한 발은 수초 만에 동해에 그냥 가라앉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한국이 스스로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 전작권 환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지만 이걸 시기에 맞춰야 될 것인가? 과연 한국이 이 한반도에서 전시 상황이 났을 때 주도할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한국 정부가 대답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그 자기 성찰이랄까요? 그 준비 태세의 점검이 앞서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대 정상회담은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 일단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다. 이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통상 문제도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한국 방한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위대한 협력, 그러니까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과 위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미국이 일자리를 만들러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지난번에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런 한미 FTA랄지 통상협정이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고 이 FTA 협상을 원위치시켜야 됐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200만 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뭐랄까 자랑을 하던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의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언급을 했었는데요.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정책을 취하는 것은 경제가 안 좋을 때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뭐 대통령들이 보면은 80년대에도 그랬었고요. 그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는 정말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물가는 안정적이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별로 본다면은 역시 러스트벨트 지역은 아직도 상당히 쇠락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역 수지 적자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뭐 과거 대통령들도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바로 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가 없으면은 미국에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역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압력도 근데 실제 상당히 한국 있는 것 기업들은 같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잖아. 이게 데이터로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무려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상당히 몇만 명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트럼프 시대에 그런 대로 또 부흥을 한다고 해서 삼성이나 LG가 지금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공장을 증설한다고 그러면 미국 정부가 많이 도와줬는데 근데 뭐 세탁기를 가지고 지금 뭐 사실은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세탁기에 대해서 지금 세이프가드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내에서도 엇박자가 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수장님 그리고 저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 외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번 기회가 굉장히 잘 됐다. 특히 이제 앞으로 순방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정확한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사드 문제 해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균형 외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외교관에서 나오더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균형 외교를 우리가 이해를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뭐 청와대에서 밝혔지만 노무현 정부 때 균형자론 그것하고는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죠. 지금 우리 한미 동맹 관계가 누가 뭐라 해도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돈독함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는 아니지 않느냐. 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도 미국도 지금 밝히고 있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그런 걸 느끼고 있고 우리 뭐 전문가들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자체를 이제까지의 어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고 또 밀접하게 상호 교류라든가 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한쪽의 한미 동맹 관계만 우리가 외쳤던 거기에서 좀 떠나가지고 보다 더 이제 이것을 좀 보완한다는 어떤 차원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균형이다 하는 그 단어를 저는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그게 필요한 건 뭐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한미 동맹 관계는 좀 완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좀 네거티브하게 좀 완화시키고 이 그다음에 동시에 그것 대신에 그 보완하는 차원에서 뭐 중국을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확대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이래 한다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 한미 동맹 관계는 상수로 나름대로 이것을 있으면서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형태로 다른 어떤 외교 관계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하니까 야 우리도 이제 경제적 다변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뭐 인도 시장을 개척한다 아니면 뭐 베트남 시장을 개척한다 이런 건 마찬가지로 그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좀 더 높이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하면서 이게 바로 균형적인 외교가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설득을 한다면은 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호 불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6월 정상회담 때는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운전자론을 이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균형 외교 이야기가 이제 이
정상회담 앞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의미는 다를 수 있는데 좀 더 폭넓은 의미, 그러니까 한반도의 동북아 정세에서 균형 외교를 좀 어떻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지금 이게 나왔는지 아니면 그 운전자론의 어떤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봉박 박사님? 뭐 운전자론과 균형 외교의 공통 분모는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결국에는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딱 중간에 서겠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한국의 국익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와 어떤 정도의 협력을 할 것인가 그것이 총합으로 계산됐을 때 한국의 외교적인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제대로 잡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스마트 외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 중요하지 않은 일을 너무 국력을 쏟아가지고 추진한다면 더 중요한 그 우선순위의 목표가 이제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테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는 운전자론하고 균형을 잡겠다는 이제 균형 외교는 사실 그 차이점보다도 공통점이 많은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운전자론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뭐 저도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한반도가 제대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누가 운전하는 것보다도 또 운전석에 앉는다 그래도 그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고 원료는 중국에서 받아온다면 그 운전자석에 앉든 어디 앉든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차만 잘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균형 외교라는 이런 그 정책 기조가 실은 이제 이 뭐 한미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 같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계기는 사드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중국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삼불 정책이 맞습니다.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삼불 정책하고 그 전에 이제 이를테면은 뭐 원전자론이든지 또 한미 동맹이든 이런 문제하고 엮어서 본다면은 다분히 이 지금 뭐 우리 저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뭘 키를 쥐고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삼불 정책 얘기하셨으니까 박사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중국에는 일단은 뭐 긍정적인 제스처를 줬다 할지만은 미국 쪽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한미 동맹이 있어서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한없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게 자체가 우리가 첫째 삼불이라는 거는 과연 그럼 정부가 우리가 삼불 정책이라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언론이라든가 뭐 전문가들이 이걸 이제 아니면은 이제 중국이 뭐 이런 거 선는 어떤 그 단어입니다. 삼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을 포기를 하고 무슨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자 그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입장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입장. 우리가 당장 지금 사드가 북한을 핵미사일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개 포대가 와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하는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는 또 추가로 배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연 아직 올라온 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배치를 할 입장이 아니다 하는 입장 전달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이제 MD 체제. 사실 MD 체제는 우리 일찍부터 우리가 견제해온 하나의 그 방향입니다. 그 미국이 하는 MD 체제에서 우리는 거기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에서도 이걸 우리가 가입하겠다고 하는 전 정부에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조를 유지하는 어떤 현재를 설명했다 하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 이것도 군사 동맹 자체도 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 한반도를 아니면 뭐 무슨 공산화를 시킨다든가 이래 한다면 또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협력 관계로서 충분하다. 그래서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의 입장을 세 가지를 요약해서 나는 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중국에서 교묘하게 이것을 무슨 삼불 약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우리가 다시 또 바로잡았다고 이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해의 그 요소가 굉장히 크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포기한다, 무슨 선언을 한다든가 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 주권 포기하는 어떤 것과 관계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때 특히 그 우리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아니면 미국한테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봉 의원님. 예. 확대 정상회담이 한 30분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예, 끝난 거 저도 아닌가 좀, 싶어요. 이게 잘 예. 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예, 예. 그 30분 안에 과연 이렇게 양국 정상 그리고 주요 강요들이 산적한 문제 그리고 아무리 북핵 문제와 FTA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도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있었을까? 그냥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았나 예, 그런 예. 우려가 좀 생깁니다. 실무진에서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했고 양국 정상이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제 정상회의가 원래 뭐 그 자리에서 예. 토론을 하기보다는 예, 예. 실무자들이 다 입을 맞춰 놓은 것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일반적인 정상회의든 확대 정상회의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항상 더 멀리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기 예, 때문에 예, 거기에 예, 우리가 사실은 받아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가장 그러려고 그러면 30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예. 많은 부분은 거의 통보성으로 얘기하고 끝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되네요. 예, 지금 화면 보시면요. 공동 기자회견 장소입니다. 청와대 본관 모습인데요. 미국 기자들 포함해서 외신 기자 그리고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정상이 잠시 후에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정상회담 때 그 공동 발표문인가요? 그게 한 예. 7시간 지연됐어요. 당시 그 비서실장의 결재가 늦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지연이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와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뭐 문구 문제로 있어서 굉장히 그때는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은 생각보다 좀 진행이 빨리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 도착 직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속전속결로 좀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녹지원을 두 정상이 산책하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통역의 가운데 지금 서서 양국 정상에 통역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밝은 모습으로 두 정상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책 후에 차담회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사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북한 문제가 아마 주요 이슈로 다뤄졌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 얘기. 근데 지금 북한 쪽에서 오늘 아마 정상회담이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전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경고성 발언도 했는데 말로 싸는 거야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 어떤 도발 조짐이나 징후 저희들이 감시태세를 총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용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용한 게 정상입니다. 예. 이제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이런 준비 태세가 있을 때는 움직인 바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이제 무슨 상징적인 어떤 뭐 내부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사실 있었지만 뭐 DMZ를 어떤 도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해 세상에 뭐 군사 충돌을 일으키다 이런 직접적인 도발은 거의 없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이번 경우도 물론 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은 사실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정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형태는 가기 사실 어렵다 이래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 자체를 강하게 지금 시사하고 있고 또 저번 경우에는 충분히 군사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게 섣불리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럼 보다 더 확대된 어떤 그런 공격을 스스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용한 게 더 정상적이다. 이래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김정은이 오늘 이제 저 공동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고 정세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뭐 회의를 할 텐데 이후에 어떤 모습을
그런데 뭐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 이 내용에 따라서 제 영향을 저는 크게 받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 자체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로드맵이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핵미사일 자체를 지속적으로 그 개발을 해서 또 그 고도화 시켜가지고 소위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수단까지 간다.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은 뭐 핵실험도 다시 뭐 태평양상에서 하든가 아니면은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외에 소위 김정은 정권이 군사적인 어떤 도발 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서해 해상에서 어떤 충돌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을 섣불리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지난번에 북미 대화 특히 이제 뉴욕 채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조셉 윤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측 대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북미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확인했고 조셉 윤 대표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대화 채널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대화가 좀 결실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조셉 윤 대표가 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은 그 특사 파견을 해야 된다고까지 이렇게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할 정도면은 대화는 이때 대화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막혀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국무부만 움직여서도 안 되고 펜타곤하고 그 백악관의 지지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일체의 대화 협상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군사적 행동도 옵션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말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수위고 들어오라는 입장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거기서 혹시 우발 충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제재 국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방한 직전에 단독 제재를 했고요. 일본도 이번에 방한에 제재안도 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국면인데 북한 경제가 좀 많이 망가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 카드, 그 원유 차단 문제도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도발을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결국에 남아있는 카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어렵나요? 지금 실제 노동신문이나 북한 매체에서는 어려움을 약간 호소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이제 뭐 북한 경제가 어렵다라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뭐 이제 북한이 축적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물자들도 거의 다 소진되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또 국경에 이제 밀무역이 차단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성행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뭐 북한을 더욱 압박은 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 자체가 사실은 뭐 애국가의 교역을 통해서 경제를 유지해왔던 나라가 아니고 뭐 배고프면 굶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러면서 또 뭐 필요한 또 미사일이라든가 또 핵 개발은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무역이 없으면은 뭐 정말 나라 경제가 절단이 날 정도가 되는데 북한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 어려운 거는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김정은이 민생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사실은 그 북한의 그 대외적 형태, 특히 대미 형태라고 이래 본다면은 첫째, 그 군사적인 어떤 이런 행동 자체를 강하게 지금 시위를 먼저 합니다. 시위를 하고 그게 바로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중장 단거리 이 미사일 자체를 만약에 시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핵실험을 2차례 동시에 해버렸고, 자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바로 물밑 대화에 앞장서고 볼 수 있죠. 지금은 북한 중심의 대미 대화 이런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소위 백조가 물 밑에서 발을 한없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그 꼴이 지금 북한 당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백조가 앞으로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까지처럼 북한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쉽게 대화를 위한 대화에 응해주질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을 때
그때 비로소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북한은 그건 내놓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뭔가 새로운 압력을 넣어서 오히려 그 대국을 압력을 넣어서 어떤 그 움직이겠다고 하는 예. 그런 대화의 움직임이 사실 있다. 자, 이러다 본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아까 얘기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래 예.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치면요. 내일이 이제 국회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현충원 방문을 끝으로 중국으로 날아가죠. 9일날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또 중국을 어떻게 압박할지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소장 교수님 아십니까? 저 기본적인 것은 아마 그 군사적 옵션 자체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할 겁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옵션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 동북아 안정이라든가 또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또 중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예. 시사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일단은 하고 예.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중국 너희들이 이제까지 했는 그런 미온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까지 잘하고 있다. 그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그런 것은 뭐 공식적으로 보나 이런 건 상당히 그 이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안 된다. 결정적인 것은 당신들이 파이프라인 자체를 이 에너지 파이프라인 자체를 잠그느냐 안 잠그느냐 예. 할 정도까지 단호한 것을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예. 그런 강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군사적 그 나름대로 메시지라든가 예. 이런 것은 뭐 중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강하게 부각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예.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